바네사와 제시카는 집으로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했고 자신들 옆에 세워진 흰색 세단에 오르는 순간 자신들에게 처해질 상황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15살의 바네사 콜란과 제시카 스몰은 매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제시카는 1982년 7월 27일 엄마 리키와 아빠 스테판 스몰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났죠. 그녀가 2살이 되고 엄마와 아빠는 별거를 했고 제시카와 엄마 그리고 다른 2명의 형제들이 베서스트 근교의 고메스일로 이사합니다. 제시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며 자라했고 그런 상황에 공감해줄 친구가 바네사였죠. 제시카는 바네사에게 엄마는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며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제시카의 엄마 리키는 식료품을 사러 일주일에 3번 정도 가게에 가곤 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료품을 구입해야 하는 돈을 대부분 술을 마시는 데 사용했기에 굶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엄마와 제시카는 자주 다툼을 벌였고 점점 다른 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집에 돈이 없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어리다 보니 뚜렷한 직업은 당연히 없었죠. 1997년 6월쯤에 10학년을 끝내지 못하며 학교를 중퇴하는데 그러며 더더욱 여기저기 전전하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1997년 10월 25일 제시카는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는 엄마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았고 바네사와 함께 러셀거리에 있는 어뮤즈미 센터로 걸어갑니다. 2사람은 음식점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어뮤즈미에서 시간을 보냈죠. 제시카는 2-3잔 정도의 술을 마셨지만 약간의 취기만 올랐을 뿐 취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어뮤즈미 센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시카와 바네사 그리고 몇몇의 친구들은 당구도 치고 춤도 추고 여러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친구들과 함께 여기에 없는 또 다른 지인의 집으로 놀러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집에 있을 줄 알았던 친구가 없자 다시 밖으로 나와서 뭘 할지 정하다 제시카와 바네사는 무리해서 떨어져 나와 아까 밥을 먹었던 음식점에 가서 시간을 때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간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기에 어뮤즈미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잘까? 이렇게 고민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아까 찾아갔다가 주인이 없어 돌아 나왔던 지인의 집에 가기로 결정했죠. 2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길을 걷고 있는데 흰색 차량 한 대가 2사람을 스쳐 지나가더니 반대편 도로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2 소녀는 이전에도 히치하이킹을 한 경험이 있었고 차를 얻어 타자는 결정을 한 뒤 바네사가 태워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운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운전석에 다가간 바네사에게 운전자는 비디오 게임은 어땠어요? 당구 게임은 즐거웠나요? 무엇 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등등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흔쾌히 차를 태워주겠다고 승낙했죠. 조수석에는 바네사가 앉고 뒷좌석에는 제시카가 탔습니다. 바네사는 목적지를 알렸고 남자는 그곳에 데려다 주기로 했죠. 그런데 점점 어두컴컴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차를 몰더니 어느 순간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풀고 뒷좌석의 제시카에게 좋아, 이리 와 라고 말하는데 바네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운전자는 바네사의 목을 잡고 좌석으로 밀어붙였는데 그것을 본 제시카는 뒷좌석에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자는 바네사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제시카를 잡으려 손을 뻗었죠. 거의 같은 순간 바네사는 자신이 풀려난 걸 알고 차에서 뛰쳐나오려 했으나 제시카를 놓친 그는 바네사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만 그녀는 가까스로 그의 손에서 풀려나 도망칩니다. 바네사와 제시카는 도망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운전자도 2사람의 뒤를 쫓아 달렸고 바네사와 제시카는 도와달라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시카가 먼저 소리쳤고 바네사가 따라서 도와달라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께 외치던 소리가 어느 순간 도와주세요! 라며 뒤에가 길어지더니 그 후 더 이상 바네사의 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네사는 멈추지 않고 달렸고 한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려 집안의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네사가 경찰과 함께 돌아간 그 도로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찰들은 바네사의 말을 그다지 믿지 않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경찰들의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문제였죠. 첫 번째 목격. 범죄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목격한 이가 있었습니다. 제보자 로버트 피츠패트릭은 오전 1시경 집 근처에서 멈춰선 차를 목격합니다. 울타리를 따라 뒤편에서 그 차를 지켜보았죠. 흰색의 차량이었고 차량은 홀든 코모도어 아니면 홀든 카미라로 추정됐습니다. 차 뒤쪽에서 운전자의 어깨로 손 같은 것이 나오더니 이 차량은 제보자의 집에서 30m에서 40m 떨어진 곳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절규에 찬 여성의 비명이 들렸고 도와줘! 라는 말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운전자는 밖으로 나와 차 트렁크를 열더니 무언가를 찾는 듯 보였고 다시 돌아간 뒤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몸을 돌리고 무언가를 하더니 잠시 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로버트는 운전자의 얼굴은 못 봤으나 덩치는 그닥 크지 않았으며 30대에서 40대 정도로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속으로 기억해두고 그것을 종이에 옮겨 적으려고 했지만 펜을 찾지 못해 적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 경찰서에 가 이것을 제보합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목격한 것과 기억하는 차량 번호와 번호판 색 등을 제보하지만 어쩐지 경찰의 태도가 그의 제보에 관심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시간 동안 경찰은 제보자 로버트로부터 어떠한 추가 진술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1998년 오베론 근처의 젠틀랜드 구규림에서 임업을 하는 사람들이 혈흔이 묻은 담요와 여성 속옷, 표백제 한 병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DNA 테스트를 하지 않았으며 지역 경찰에 의해 폐기됩니다. 이게 어쩌면 제시카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가정이 있음에도 증거를 폐기시킨 것이었죠. 이 사실은 폐기가 된 후에 가족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2007년 피터 형사가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가며 당시 경찰들의 엉망인 초기 대응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제보자. 경찰은 제시카와 바네사의 흔적을 조사했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는 어뮤즈미에서 일하던 남성으로 사건 당일 30대 중반에서 그 이상 호주 사람으로 보이는 남성이 제시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172에서 173 정도의 키에 검은 머리카락, 중간 체격, 그의 청바지에 작은 고리가 달린 열쇠 세트가 걸려 있었다고 회상했죠. 그 남성은 춤을 추고 있는 제시카를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이 그녀가 누군지 알려줬다고 전했습니다. 이 직원은 이 묘한 남성에 대해 경찰에 몇 차례 제보했지만 경찰은 이것에 대해 무시했다고 합니다. 1997년 10월 29일 어쩌면 범인을 마주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제보를 받죠. 11살 켈라 브라이언은 10월 25일 토요일 베서스트 거리에서 한 남성이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는 제시카의 실종 소식을 듣고 어쩌면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번째, 차량 목격. 같은 날 새벽 운전하던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옆을 지나가는 흰색 차량을 목격했고 1997년 10월 27일에는 다이앤 에드먼즈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 맞은편 계열로 통하는 선로를 따라 운전하는 차량의 호미등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곳을 운전하는 차량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아이들이 혹시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는 것일까 싶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미해결 사건으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2011년 피터 형사와 그의 동료들은 어뮤즈미의 직원 제보를 토대로 그 사람이 목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갖고 400명의 직원들을 찾아가 조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2명의 용의자를 출연했는데 그 중에 특히 앤드류 맥브라이드라는 사람이 수상했죠. 그는 오벨은 목재 공장에서 12개월 동안 일했는데 제시카의 실종이 있고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그만두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저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했죠. 그들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기에 현재까지 용의자로 남아있을 뿐이죠. 현재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이 100만 달러로 올랐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제보가 꼭 들어오면 좋겠네요. 이 사건은 앞에 말씀드렸듯 초기 대응을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나에 대해 말이 많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제보자들의 제보를 듣고 그때 움직였더라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어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시카의 어머니는 될 수 있다면 차라리 모든 일이 빨리 끝났기만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한 고통을 겪지 않았길 바란다며 말이죠. 이 말을 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범인이 꼭 체포되어 제시카와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네사, 그날의 기억으로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디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사건이 해결되어 힘들었던 만큼 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